수천 년 전 그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에서 현대 기업의 완벽한 번아웃 예방 시스템이 발명되었다면 청취자님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안 믿으시겠죠. 그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도 아니고 말이에요. 맞아요. 심지어 그게 기적이 아니라 한 장인의 아주 뼈 때리는 경영 컨설팅 덕분이었다면 더 놀라우실 텐데요. 학구열이 넘치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바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꽤 흥미롭잖아요. 엄청나죠.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볼 자료는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에 관한 아주 오래된 고대 텍스트입니다. 오늘은 종교적인 맥락은 싹 다 내려놓고 분석할 거예요. 네, 오직 조직 관리 측면에서만 보는 거죠. 그렇죠. 이 기록이 어떻게 권한 위임, 조직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과 조직의 번아웃을 막아내는 인류 최초의 케이스 스터디를 보여주는지 파헤치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상황 설정부터 해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엄청난 리더 모세가 지금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가 그를 찾아오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이 만남의 배경을 좀 봐야 하거든요. 텍스트를 보면 이드로는 단순히 안부 인사차 들른 게 절대 아닙니다. 아, 혼자 온 게 아니었죠. 네, 모세가 이전에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격변을 겪고 있던 모세에게 드디어 가족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심리적으로 엄청 요동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아주 극적이고 감정적인 순간에 외부인인 이드로가 딱 등장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완전히 꽂힌 부분이 바로 그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이에요. 이름 뜻이 아주 각별하죠. 네, 첫째 이름이 게르솜인데 이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둘째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이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 두 이름만 들어도 모세의 인생 요약본 같네요. 제 말이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모세가 겪은 고난과 구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이력서 혹은 그의 인생 타임라인 같다는 참신한 느낌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이력서라는 표현 아주 좋네요. 매일 아들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과거의 상처랑 극복 과정을 강제로 복귀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떤 위기를 넘겼는지 끊임없이 정체성을 각인하는 일종의 장치로 작용했을 겁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가족의 상봉이 단순히 그 눈물겨운 껴안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껴안는 거 말고 또 뭘 했나요? 텍스트의 디테일을 잘 보면요. 모세가 장인에게 절하고 입을 맞춘 뒤에 장막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겪은 그 끔찍한 고난과 탈출의 과정을 정말 낱낱이 다 털어놓습니다. 밤새 무용담을 펼친 거네요. 맞아요.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신을 찬양하죠. 그리고 함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그 번제물과 희생제물이라는 단어가 청취자님들께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현대어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죠. 현대 비즈니스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거 완전 거대한 환영 만찬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팀 전체가 모여서 고기를 굽고 빵을 떼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막 그런 거창한 회식 자리 같은 느낌입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만찬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핵심적인 심리적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심리적 토대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드로는 모세 조직에 속한 내부 직원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외부인이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모세의 뼈저린 고난에 엄청나게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게 중요했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밥을 함께 먹으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가 이끄는 그 거대한 공동체의 현재 상황을 철저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 역시 방어 기제를 완전히 풀고 장인의 쓴소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 거고요. 외부인이면서도 가족이라는 강력한 신뢰를 쌓았다는 게 핵심이네요. 진짜 쓴소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먼저죠. 먼저 밥도 같이 먹고 고생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 빌드업이 있어야 조언도 먹힌다는 건데요. 네, 완벽한 빌드업이었습니다. 근데 청취자님, 이 끈끈한 신뢰가 시험대 오르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당장 다음 날 아침에 이드로의 눈앞에 아주 기이하고 답답한 풍경이 딱 펼쳐지거든요. 분위기가 180도 바뀌죠. 네, 가족 상봉의 여운이 채 가시기 더 전인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세 혼자 앉아있고 수많은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이집트라는 거대한 억압 체제에서 빠져나온 사실상 수십만 명의 난민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거기가 척박하고 엄청 뜨거운 광야잖아요. 맞아요.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오직 모세의 딱 한 사람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요. 듣기만 해도 지치네요. 이드로는 이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풍경을 딱 목격합니다. 그리고 당장 묻죠.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그 이드로의 질문에는 진짜 짙은 당혹감이 서려 있어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네, 그래서 모세가 해명을 하는데 이 대답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저에게 옵니다. 일이 생기면 저에게 오는데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재판에서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줘야 합니다. 이러거든요. 본인 나름대로는 사명감이 넘치는 대답이죠. 근데 모세의 심리가 참 복잡해 보여요. 이건 극단적인 마이크로 매니징에 중독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 혼란스러운 난민들을 이끌 수 있는 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굳게 믿었던 걸까요? 그건 전형적인 영웅증후군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영웅증후군요? 네, 모든 문제를 자신이 직접 통제하고 해결해야만 조직이 굴러갈 것이라는 착각, 혹은 사명감의 과랭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무지하고 상처받은 백성들이 흩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기저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의 모습이랑 겹치지 않나요? 아주 비슷하죠. 회사가 직원이 수백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창업자가 막 우리 고객의 세밀한 마음은 나만 알아. 나 말고는 아무도 이 철학을 이해 못해. 이러면서 새벽 3시까지 모든 고객의 CS 이메일에 직접 다 답장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은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엄청 헌신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터질 노릇이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상 조직 전체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이드로가 내린 진단이 아주 직설적이고 날카로워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와, 팩트 폭력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너도 죽고 백성도 죽는다. 즉 동반 번아웃의 지름길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모세라는 리더의 거대한 선의와 엄청난 개인적 역량이 아이러니하게도 조직 전체의 속도를 늦추고 숨통을 조이는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네, 리더 혼자서 모든 짐을 지는 구조는요, 리더 본인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기다려야 하는 고객들, 그러니까 텍스트에 나오는 백성들의 일상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백성들 입장을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작은 이웃 간의 분쟁 하나를 해결하려고 생업을 다 팽개치고 하루 종일 뙤약볕에 줄을 서 있어야 한다면 그 공동체에 과연 불만이 안 쌓일까요?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게 다행이죠. 이드로는 리더의 번아웃이 곧 고객 경험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진짜 뼈를 때리는 진단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의사결정이 집중된 이 지독한 병목 현상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만약 이드로가 그저 사위 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내일부터는 며칠 좀 쉬고 일정을 줄여봐. 이런 식의 뻔한 위로나 얄팍한 시간관리팀만 건네고 끝났다면 이 텍스트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분석되지 않았겠죠. 절대 아니죠. 이드로는 원포인트 레슨이 아니라 아예 판을 뒤엎어 버립니다. 네, 거의 마스터 클래스급의 조직 개편 솔루션을 제시하잖아요. 이드로가 제시한 이 솔루션을 현대 조직론의 관점에서 하나씩 뜯어보면요. 그 체계성에 정말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그는 모세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합니다. 어떻게 바꿨죠? 모세에게 모든 자잘한 실무 재판에서 손을 떼라고 합니다. 대신 큰 틀에서 백성을 대변하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역할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하죠.
여기서 잠깐 제가 율례와 법도라는 말을 좀 현대적으로 번역해 볼게요. 이걸 현대 기업에서는 조직의 핵심 가치와 스탠다드 운영 절차, 즉 SOP를 세우는 일에 해당하겠네요. 오,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매일 터지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수 역할에서 끄집어내서 방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문화를 교육하는 진짜 최고 경영자, CEO의 자리로 밀어 올린 거군요. 맞습니다. 비전 제시와 교육이라는 리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자, 그럼 실무에서 손을 떼면 그 일은 누군가 대신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드로는 두 번째 단계로 권한을 위임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라고 조언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읽고 솔직히 엄청나게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놀라셨죠? 지금 이 사람들의 배경이 거칠고 험악한 광야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언제 쫓아올지도 모르고 물과 식량도 부족한 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생존 경쟁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위기 관리 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최소한 법률 지식이 해박하거나 계산이 아주 빠른 똑똑한 엘리트를 뽑으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보통의 실무진 채용 기준이라면 그렇겠죠. 네. 근데 텍스트에 나온 인재 발탁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실무진을 뽑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인성 면접을 보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텍스트에서 가장 빛나는 통찰력 중 하나입니다. 큰 그림이요. 네, 이드로는 재판관, 즉 타인의 삶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가질 리더잖아요. 그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기술적 전문성이나 전투력이 아니라 바로 도덕성과 청렴함이라고 본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게 딱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부패와 뇌물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권한을 위임할 때 리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리스크 통제 잃는 거잖아요. 내 손을 떠난 권력이 저 밑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 정확합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이 하부 조직으로 분산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권력의 남용과 부정부패거든요. 권력이 쪼개지면 감시가 어려워지니까요. 이드로는 권한 위임 시스템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을 미리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어 기제로서 압도적인 성품을 최우선 조건으로 강제한 거죠. 시스템의 결함을 사람의 인격으로 보완하려 한 아주 치밀한 설계입니다. 와, 시스템 분산의 부작용까지 미리 계산한 방화벽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선발된 훌륭한 인재들을 데리고 어떻게 조직을 짜느냐. 여기서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요. 네, 선발된 인재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웁니다. 1000, 100, 50, 10 숫자가 딱딱 떨어지네요. 각각 1000명, 100명, 50명, 10명을 관리하는 리더를 둬서 그 거대한 군중을 아주 촘촘한 점조직 형태로 쪼개어버리는 겁니다. 수십만 명의 난민을 하루아침에 체계적인 행정 구조로 묶어낸 거죠. 진짜 놀라운 구조와 능력이네요. 그리고 방점을 찍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업무 분장 프로세스를 지시해요.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아, 위임의 핵심이네요. 네. 작은 문제는 10명을 관리하는 10부장 선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서 안 풀리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청취자님, 이거야말로 현대 국가의 항소 법원 시스템이자 대기업의 완벽한 중간 관리자 구조 아닙니까?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시스템이죠. 동네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은 동장격인 10부장이 알아서 끝내고 거기서 도저히 결론이 안 나거나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진짜 크고 어려운 문제만 대법원장인 모세 책상 위로 올라오게 만든 거잖아요. 네, 제대로 필터링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이드로는 이 시스템의 결과를 이렇게 확언합니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평안히 간다. 참 좋은 말이네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백성들은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서성이는 고통에서 해방되죠. 신속하게 판결을 받고 퇴관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신속하게 판결을 받고 평안히 자신의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권력을 분산시키는 시스템 딱 하나가 도입됐을 뿐인데 공동체 전체의 생존율과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자기가 바닥부터 일군 조직에서 권한을 내려놓는 걸
리더들은 거의 죽기보다 힘들어하거든요. 아, 권력을 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권력이라는 게 한 번 손에 쥐면 자발적으로 놓기가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그것도 신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절대적인 권위자가 그냥 외부인인 장인어른 말 한마디를 듣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권력을 10부장, 100부장들에게 쪼개서 나눠줬다고요? 텍스트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텍스트에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라고 너무 깔끔하고 순순하게 적혀 있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그 안에 어떤 심리적 저항이나 갈등은 전혀 없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네요. 텍스트가 그 모세 내면의 갈등을 상세히 묘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서 분석한 맥락들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 있죠? 첫째로 모세는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즉, 진짜 번아웃 직전이었죠. 스스로도 이대로 가다가는 파국이라는 걸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거다. 네. 그리고 둘째, 아까 우리가 엄청 강조했던 그 전날 밤의 만찬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밥같이 먹은 거요? 네. 이대로는 모세의 고난을 깊이 알아주고 함께 눈물 흘려준 든든한 가족이었습니다. 경쟁자나 정적이 와서 권력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자신을 가장 아끼는 지혜로운 어른이 조직과 모세 본인을 살리기 위해 던진 진심 어린 구명조끼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존심이라는 방어 기제를 내리고 기꺼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첫날 밤에 쌓아둔 그 심리적 안전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네요. 네, 아마 다 튕겨냈겠죠. 만약 공감대가 없었다면 모세도 장인어른이 우리 조직 문화를 뭘 한다고 그러십니까? 광야는 다릅니다. 이러면서 튕겨냈을 텐데 그 깊은 공감대가 모세의 자존심을 무장해제시킨 거군요. 리더의 수용성과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리더라도 객관적인 외부의 시선과 조언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증거죠. 맞아요. 결국 비효율적인 개인의 그 뜨거운 열정을 지속 가능한 단단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믿어야 한다는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네, 권력을 쥐고 혼자서 영웅이 되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프로세스, 그리고 내가 직접 인성 면접을 통해 검증해낸 타인을 신뢰할 때 비로소 조직의 진정한 확장이 일어납니다. 진짜 확장해요. 이것이 오늘 다른 이 고대 텍스트가 현대의 모든 리더들에게 전하는 가장 묵직한 통찰이죠. 자, 청취자님, 오늘의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혹시 등골이 좀 서늘하거나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찔리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업무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모세의 병목 현상을 혹시 여러분 자신이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이죠. 맞아요. 내가 아니면 이 디테일을 살릴 수 없다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막 갈아 넣으면서 오히려 주변 동료들이나 고객들까지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돌아봐야죠. 네, 당신의 곁에는 어젯밤 함께 밥을 먹으며 고충에 공감해주고 오늘 아침에 네가 하는 방식은 틀렸어 라고 직원해줄 이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직원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죠. 그리고 청취자님, 오늘 분석한 텍스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 뭔가요? 기록의 마지막을 보면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백부장이나 십부장들이 스스로 재판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시스템을 나눴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청취자님, 아직 구체적인 헌법이나 방대한 판례집조차 완벽히 체계화되지 않은 그 거칠고 혼란스러운 광야에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어려운 일로, 무엇을 작은 일로 규정했을까요? 아,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이드로가 큰 틀에서 시스템은 짜주었지만 세부적인 매뉴얼까지 쥐어주고 간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권한위임의 진짜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은 조직도를 그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직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매뉴얼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작은 일인가? 아니면 궁극적인 권위자인 모세의 개입이 필요한 엄청난 위기인가? 이 두 영역 사이의 그 모호한 경계선을 도대체 어떻게 합의하고 정립해 나갔을까요? 치열한 토론과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이 질문은 먼 옛날 광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업과 조직에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딜레마거든요. 네, 매일 겪는 일이죠. 실무자로서 어디까지 결제를 올리고 어디까지 전결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 리더로서는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하는지 말이죠.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에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그 모호한 경계선을 어디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긋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선은 정말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네요. 배움은 끝이 없고 질문은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학구열 넘치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심층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자극할 새롭고 통찰력 넘치는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심층탐구에서 뵙겠습니다.